이 일반 주거 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제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이거는 층수에 따라서 낮은 층수는 제1종, 그리고 중간층 정도는 제2종, 그리고 중층 포함해서 고층까지 이렇게 해서 제3종으로 세분되는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준주거 지역과는 달리 상업 기능이나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고 주거만을 위한 평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일반입니다. 그런데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용 주거만을 위한 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용 주거 지역에는 단독주택만을 위한 주거 지역도 있고요. 공동주택만을 위한 주거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전용이라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용 주거 지역 할 때 이 전용이라는 말에서 느낌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느낌을 받지 못하면 어떤 그 암기 사항도 떠올리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 안에 상업, 그리고 주거, 그리고 공업, 그리고 녹지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도시지역 바깥으로 나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녹지지역처럼 푸릇푸릇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지만 도시지역 바깥으로 오면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 푸릇푸릇 자연을 느끼고 그 자연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넘어가기 전에 이 농림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존지역과 같은 그 실질적인 어떤 자연 환경 등등이 살아있지만 이 농림을 농림이라고 할 때는 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산, 농업 중심의 생산을 위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 농림지역과 이 녹지지역을 좀 비교 가능하면 좋겠는데 느낌으로 좀 달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애워서 그 인상으로 약간 정도 남아있는 거 가지고는 이후의 학습이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매번 또 애워야 해. 그러니까 또 싫어,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지역이 있었고 이 도시지역 바깥으로 오니까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 그래서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이런 게 이후 학습에서도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당장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떻고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도시지역이라고 할 때 받는 느낌이 전혀 없고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가 공허해집니다. 그냥 문자들의 나열이야. 뭔가 의미가 새록새록 읽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공포가 다가오죠. 이 과목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행정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행정체계는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이제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자시 또는 자시, 특별광역, 아니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이 수준에 이제 또 도가 있죠. 도 밑에 시,
군이 있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특별시 밑에 뭐가 있냐면은 구가 있습니다. 구.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여기도 군이 있고 여기도 군이 있죠. 도 밑에 군, 광역시 밑에 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코드화 시키면 그 등장할 때마다 숫자화된 코드로 알고 있으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행정 기관들은 뭐 예컨대 6이다, 뭐 1이다, 0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다는 거죠. 행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6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그래서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4개죠. 4곳이죠. 2곳이죠. 네. 이렇게 해서 4곳 플러스 2곳이 토탈 6곳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다 언급할 필요 없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까지 이렇게 매번 언급할 필요가 없이 부담 없이 그냥 6 이렇게 해버리면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6이 나오기 전에 이 4가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4. 그래서 앞으로 4 그러면 이 4곳을 저 위쪽에 있는 꺾이기 직전까지 4 이렇게 해버리면 언급하기도 좋고 암기하기도 좋고 그 좋은 점들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법으로 숫자로 행정체계를 떠올리자.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여기 딸랑 어느 곳입니까? 자, 시, 군 위에 같은 자치단체이면서 위아래로 서열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하고 있는 도가 있죠. 도. 이 도는 시군을 아우르는 딸랑 하나지만 넓죠. 도는 시군을 아우르는 딸랑 하나지만 넓죠. 경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 그래서 거의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나 자치도와 같은 수준으로 있는 이 하나 원이라고 하면 좋겠죠. 원. 그리고 이 4하고 4개 하면 떠오르는 거 딱 있죠. 그 다음에 1 하면 떠오르는 게 도 있죠. 요 둘을 합해서 요 라인을 5라고 하면 좋겠죠. 5.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해가지고 5 그러면은 요 위에 한 줄 어디요? 도부터 저기 특별시까지. 그 다음에 요걸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치시나 자치도 빼고 여러분이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이 위아래로 걸쳐 있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자치시와 자치도 빼고 이 도, 요 3개만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3이라고 하면 좋겠죠. 이 단독주택과 이 단독주택은 또 어떻게 이해를 달리 해야 하는가. 일단은 큰 분류부터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독주택과 이 공동주택의 큰 분류. 이거는 일단 여러분 그 소유권이라는 거, 소유 개념 아시죠? 민법에 가면은 물권 쪽에서 가장 처음 다루는 그 물권 중 하나가 소유권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권이 오직 1인에게 소속 보유돼 있으면 그것이 곧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 공동주택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나뉘어서 구분되어서 소속되는 거, 보유되는 거, 소지하는 거, 이런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 1인 소유의 단독주택 안에도 다시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물론 공간이야 뭐 그 사전을 찾아봐도 금세 분류되는 것이니까 이 제외하고 이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은 소유는 1인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요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세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 건축법에서 세대는요 독립취사, 부엌이라고도 하죠. 이 독립취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이 하나가 꾸려지면 그걸 1세대라고 합니다. 공간 개념입니다. 건축법이니까 물리적인 개념이죠. 그걸 세대라고 하고, 세대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가구입니다. 가구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생계, 먹고 사는 일을 함께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계산하고 영위해 나가는 이런 생계를 같이 하는 인간 집단, 요게 1가구입니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1인 1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1세대, 1가구에 이 구분을 품고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다중, 그 다음에 그 앞에 단독, 그리고 다가구까지 이 가장 근원적인 분류를 해내기가 어렵죠.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처럼 세대가 여럿이다. 그러나 이때 이 세대는 세대다운 세대. 세대다운 세대는 뭐냐? 소유권을 갖는 세대. 예. 그래서 얼른 떠오르기는 사실 뭐 아파트가 좋기는 해요. 가장 경험이 많은 경험 모델 예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튼 논리적 흐름에 있어서는 다세대가 우선이고요. 먼저고요. 그리고 이 다세대와 성격, 특성을 같이 하면서 뭔가가 달라지면 연립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와 연립주택, 저 위에 가에 아파트까지는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세대다운 세대가 여럿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은 또 같으면서도 달라요. 일단 세대수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보시면 층수 부분이 나오는데 4층 이하, 4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층수가 4층 이하, 그러니까 4층 넘지 않는 선이면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제부터는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자, 60제곱미터 또 요거 나오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이 60제곱미터를 못 넘습니다. 이하입니다. 그런데 660제곱미터를 넘어서면, 초과하면 요건 이제 연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소유 따졌죠? 그 다음에 세대수 따졌죠? 가구수 따졌죠? 그 다음에 면적 따졌죠? 층수 따졌죠? 그러니까 이 분류의 포인트가 다원적인 겁니다. 여러 개예요. 그러나 흐름은 타고 갈 수 있겠죠. 먼저 소유 따지고, 세대 따지고, 그 다음에 가구 따지고, 그리고 세대답지 않은 세대에서 세대다운 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공동주택이 되고, 공동주택 중에 가장 먼저는 다세대,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가장 근접해 있죠. 다만 세대가 세대다워진다 이런 거고, 연립주택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 층수는 4층까지로 유지하면서 다만 이 바닥 면적의 합, 이게 넘어서면 연립, 못 넘어서면 다세대.
그리고 층에서 다시 5층으로 확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5층. 연립은요, 초과. 660 초과. 네. 그리고 다세대는요, 세대다운 세대. 어떤 세대? 소유권을 갖는 세대들. 네. 그러나 4층이면서 660을 넘지 못한다. 바닥 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흐름을 탄 거죠. 그 안에 1호부터 저기 29까지 있는 거 보였죠. 그리고 여기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단독주택 안에 다시 공간은 뺄게요. 공간 빼고 그야말로 단독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기숙사는 여기서도 빼겠습니다. 다세대, 그리고 여기서는 연립,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단독과 공동, 이 둘의 차이는 소유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독과 다중의 차이는, 일단 공통점은 1세대라고 그랬죠. 1세대. 그리고 1가구이면 1소유, 1소유, 1세대, 1가구면 단독. 그리고 다중은 1세대지만 그 안에 2가구 이상. 다가구.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다가구가 등장하지만 그야말로 분류로서의 다가구는 2세대 이상, 그리고 19세대 이하. 그런데 이때 세대는 세대 같지 않은 세대였다. 왜? 소유권이 없으니까. 세대다운 세대로 넘어오면 그때는 이제 다세대다. 그런데 여튼 이 둘은 또 층수로는 4층까지고, 이 집은 공통점이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면적 기준이 다르다. 그 면적 기준은 660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하면 연립, 초과하지 못하면, 넘지 못하면 다세대. 그리고 층수가 5층이 되는 순간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무조건 아파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화를 해봤던 게, 이 장관은 이제 서열 영순이면서 장관은 우리가 0으로 하고, 또 생각나십니까? 여기 지금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가 0, 1 뭐 이런 식으로 6도 있고요. 또 4도 있고 1도 있고, 이제 이게 우리가 약속했던 1부터 6까지, 1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2 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거 떠오르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을 이루는 건 6이라고 했습니다. 6. 왜? 이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도시군 계획 중에 기본이 되는 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결정을 해내는 도시군 관리계획, 바로 밑에 있죠. 이 기본계획부터 이해를 하려면, 특히나 이제 이 기본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수립이 필요하고,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수립된 계획을 확정하는 것, 또 승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시나 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어쨌든 6니까 요 밑에서 요 두 개 2 수립하면 승인 위에서 더 높은 포지션에 있는 서열이 더 위인 곳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 그런데 6에는 요 승인 레벨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요 특자시, 특자도 이렇게 4개가 있죠. 이 경우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위로 가면은 중앙이 되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적어도 이 두 포지션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더 있지 않으니 적어도 이 레벨에서는 요 사는 스스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개발법과 정비법이 있는데 아마 이미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가장 현란해서 다른 거 앞에서 애운 것까지 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위력을 공포스러운 위력을 가진 게 이 정비법인데요. 저 앞에서 관리계획까지의 또 심지어 도시개발법까지의 어떤 흐름 일관된 어떤 단순한 흐름을 뛰어넘는 복잡한 꺾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하게 흔들리는데 사실 지정에 보면 여기 6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도시군과 도시군 그러면 6라고 했죠. 이 6와 관련된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 이전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니까 일단 사업은 건너뛰면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코드라고 해서 이런 숫자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안, 수립, 확정, 지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 계획보다는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고 계획이 이 밑바닥층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기관을 빼고 보면 첫 서열이 광역 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열로 보면 1서열, 2서열 이럴 수도 있죠. 장관을 빼면. 그래서 1서열, 2서열을 한 번에 이렇게 그려보면 기역, 니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이건 역시도 이 6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요때는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만든다. 그래서 이때는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계획을 입안한다. 이 관리계획은 일단 6 기반으로 해서 입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입안한 것에 대해서 2에 대해서는 1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요 4죠. 4. 이 4에 대해서는 위에서 누군가가 결정 지어줄 위치가 없다. 위로 올라가면 바로 장관이고 거기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일단 이 그림 안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다. 그 점에서 이 4의 위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결정이나 확정이나. 그러나 저 위에 있는 기본 계획은 확정이라고 하고요. 수립된 것을 확정 짓는 거죠. 관리 계획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이 마지막 결정이라고 하는 그 느낌. 이런 것만 좀 느낌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수립이든 입안이든 기본계획에서 수립이든 관리계획에서 입안이든 항상 6가 한다. 6. 요게 중요합니다. 네. 방역계획권을 미리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이 지정권자가 바로 누구냐? 요층, 요 서열에서 둘이 겹치면 누구? 바로 위에 있는 누구였죠? 0에 해당하는 국장. 예. 위에 있는 자입니다. 국장 뭐 주로 압축을 이렇게 하는데 장관이죠, 장관. 예. 그리고 요 밑에서 요 시군 수준에서 둘 이상이 겹치면 요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도지사. 그러면 뭐가 됩니까? 1.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수준에서 둘이 겹치면 그 위에 있는 장관이, 밑으로 내려와서 도단위, 그 밑에 그 시군에서 둘이 걸쳐서 뭔가 계획이 광역권으로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지정을 그 위에 있는 도지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그러면은 둘 이상이 겹친다. 그러면 1서열에서 둘 이상이 겹치면 그 위에 있는 영서열이 하고, 그 다음에 2서열에서 겹치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1서열의 도지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가 지정한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입안 한 개 올라가야 된다. 예. 근데 지정이 6였죠. 이 6 밑에 있는 것은 밑에서 입안에서 올라가면 되고, 근데 이미 밑에 위치한 것은 그냥 거기서 입안하면 되고, 그리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자시, 자도, 특자시, 특자도, 요것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입안하고 스스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그림을 보면 지정이 있고 그 밑에서 입안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밑으로 못 내려가면 그냥 하는 것이고 입안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 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입안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시 밑에 있는 구, 광역시 밑에 있는 구와 군, 그리고 밑으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자시, 자도, 그 다음에 시, 군. 더 내려갈 수 없잖아요, 밑으로. 이미 미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에 있는 군, 그리고 자시, 자도, 그 다음에 시와 군까지. 이게 이제 입안자가 되는 겁니다.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하면 그것을 지정한다.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정권자. 그게 누구라고요? 6.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복잡해 보이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어디서 시작하라? 정비법은 정비계획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그 정비계획의 핵심 근간은 여전히 6다. 그리고 자, 이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6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지정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에 필요한 입안이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러면 입안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위치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밑에 있으면 올라가면 되죠. 올리면 되죠. 그런데 이미 밑에 있는 4 플러스 2, 6 안에서 2, 시군, 이 위치는 이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릴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올리고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이니 확정이니 승인이니 지금에 와서 정비법에 와서는 이 지정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정비법의 핵심은 또
어디를 정비할 건지부터 정해야죠. 그게 지정이고요. 네.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6. 그리고 2반이 필요한데 밑으로부터 올라가야 된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못 올라갈 이미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느낌을 잡으시면 되고, 다시 이 정비계획과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정비법의 성격상 좀 안 맞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수준의 기본계획은 소홀함이 있다, 생략 가능하다, 넘길 수도 있다,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면 일단 뭘 넘길 수 있느냐, 여기 예. 요 밑에 있는 시군에서 이 군 아예 수립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있는데 큰 시의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입안하고 지정하면 됩니다. 작은 일반 시는 입안하고, 예, 입안하고 그리고 지정을 도지사가 하면 됩니다. 1 하면 이 위치에 있던 도, 그리고 2 하면 그 도 밑에 있던 시군이죠. 그리고 바로 3으로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3 그러면 큰 거 특별시, 광역시. 얘 둘은 왜 빼느냐? 요 밑으로도 걸쳐 있기 때문에. 구, 시, 군 요 밑에 하고도 걸쳐 있기 때문에 순수히 요 레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4 갈게요. 4는 이렇게 말했죠. 5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것들 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네. 이렇게 하면 5. 그러니까 5 하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하면 6은 4개 플러스 2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시하고 군 이렇게 해서 6.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네. 그래서 이 6을 도시군이라고 해요. 여기 4 있죠?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나요? 4 그리고 2 그리고 요 2개는 지금 위아래 걸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4, 2 아까 가장 처음에 그렸던 기역, 니은 하면 여기 다 걸리죠. 요 6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리고 시, 군 이렇게 요게 6고요. 그래서 도시, 군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군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계획. 그리고 두 번째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계획. 그리고 두 번째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앞에 있는 도시군에만 시야를 고정시키고 뚫어져라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늘 틀리는 겁니다. 도시군은 빨리 지나고 그 다음에 기본이라고 하는지 관리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볼 때 시험 문제에서 이 구분을 하면서 정답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건축법과 주택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뭔가 건물을 짓는다, 건축 행위를 한다 하는데 그 건축 행위가 개별적이라든지 좀 소규모, 일정 정도의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건축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택법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소규모
의 건축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대규모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승인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 또 뭐 주택법 그러면 그 유사점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법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도록 건축법 그러면 소소한 건축 행위들, 주택법 그러면 또 좀 스케일이 있는 건축 행위들 이렇게 먼저 감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자와 관련해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21층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 대지 면적인데 이게 건축법과 관련된 기준치이고요.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층은 빠지고 10만 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만 등장을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튼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와 그러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상, 그러니까 그 기준을 껴안고 그 위로 가는 경우와 그것에도 못 미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이상 미만이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정 기준이 있다. 건축법에는 층 그리고 면적 기준이 있고 주택법에는 또 층은 빠지고 면적 기준이 있다. 여튼 그 기준을 기준 이상일 때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이 둘로 나뉜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건축법은요. 건축법은 소소한 건축 행위들과 관련된 법이다. 그래서 허가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소규모다. 주택법은 스케일이 크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층은 빠지고 면적 기준으로 이번에는 좀 나오게 써볼까요? 10만 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 요 느낌을 먼저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이든 주택이든 뭔가를 짓는 거잖아요. 1층 위에 2층 올리고 2층 위에 3층 올리고. 그러니까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2층을 두 겹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준을 갖고 위이든가 아래든가 요 느낌을 먼저 갖고 있으면 좋겠죠. 이 농지법은 사실 지금 주택법까지 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농지법은요, 농림축산식품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관을 하는 그런 영역이고 법이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의 근간은 골격, 패턴은 공유한다. 전형은 뭡니까? 농지인 것을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경작을 해야 되는데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장관 수준의 허가가 없이는 농지가 농지 아닌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 여러분 행정체계도 하면 반드시 6가 떠올라야 합니다. 6. 왜냐 공법에서는 이 국계법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것이
도시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시군. 이 도시군이 뭡니까? 도시의 군이 가운데점과 연결되어 있죠. 이게 지칭하는 대상.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군 계획이고, 그 계획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있고, 또 이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결정되는 관리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논의가, 법의 그 내용이 이 도시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6. 자, 도시군 관할 계획. 도시군 관할 계획. 이렇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자시, 자도, 도까지 해서 6개가 아니라 5개. 예. 5개. 그래서 이 5개를 O라고 한다. 특별시 1, 2, 3, 4, 4개에다가 도 하나. 요게 이제 O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도를 빼면 5에서 하나 도를 빼면 4가 되죠. 4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시, 자도 요 2개 빼고 도까지, 자시, 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까지 하면 3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는 1, 시군은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도는 요 2 빼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공법을 벗어나면요, 자치구나 자치시 말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 비자치구, 그 다음에 행정시, 그러니까 자치시가 아니라 행정시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시인데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 제주도 가면 서귀포시 뭐 등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시입니다. 자치시가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뽑힌 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다. 예전에는 공법 40점 나오면 됐다 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그 득점이 쉬워서 거기서 이제 그 초과 득점해서 그거를 가지고 공법을 메우고 그렇게 해서 합격 그 60점을 채우는 그런 방식, 그런 전략을 많이 썼죠. 근데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오히려 더 어렵다 뭐 이러할 정도예요. 그 출제 경향이 확 바뀌어가지고 사실 그 출제 경향의 변화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맥이 다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냐, 그냥 단순히 애우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는, 진단하는 그런 아주 그 고급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를 하려고 보니 그 여기저기 다 걸쳐 있는 민법이 또 더더욱 중요해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도시군. 여러분 도시군 하면 코드가 6번, 6.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자시, 특자도, 자도, 그리고 도 밑에 시군까지. 그러면 4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6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계획.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6. 예. 기본은 기본이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요 둘을, 이 6 위에서 둘을 아우를 때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지정권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공법 교재에 쭉 전체를 망라하는 법들이에요. 법들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림으로 일단 접근하면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느낌적으로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도식을 통해서 어떤 거? 바로 이거. 예. 그리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저는 늘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여기 6예요. 예. 그리고 요거 자도, 자시. 예. 그리고 요게 4.
특광, 자시자도, 여기 시군. 예, 요래 놓으면 이 기본 틀이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 해당하는 수립자, 수립권자가 바로 이 6다. 수립권자, 기본.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자, 기본은 여기 노란색 깔리죠?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어떻게, 예컨대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이렇게 걸쳐서 뭔가 계획이 수립된다. 그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죠. 구역 지정하는 그 결과물은 어떤 사람들이 그 지정을 해요? 결국 요 핵심 6라고 했잖아요. 입안. 그렇게 겹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 역시도 사실은 6가 해요. 그런데 좀 허술하게 해. 왜냐하면 정비법에서 중요한 건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좀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하게 해도 기본계획이니까 6가 해요, 또 6가. 그런데 대도시 빼고 일반 도시, 일반 시, 대도시 말고 일반 시, 여기는 느슨하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예. 왜? 원래 내 나와버리니까. 도시개발법은요,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거,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은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메이저가 하는 거죠, 메이저가. 치고 올라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기본이 뭐라고요? 메이저급에서 한다. 왜? 원래 내 나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그 민원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누가 수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읽으면 여기까지는 입안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고 그 자시자도는 오르락내리락 지들 알아서 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입안을 여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안을. 그러니까 여기도 겹치죠. 여기는 겹치죠. 여기는 입안도 하고 뭣도 해요? 지정도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 도시지역을 벗어나면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 저 그림에서는 여기 농림지역. 예. 좀 푸른 느낌 좀 들기 시작하죠. 예. 푸릇푸릇. 예. 더 벗어나면 이제 손대지 마라 하는 자연 보전 지역이 있죠. 자연 보전 지역. 여러분 이 느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손 못 대, 개발 못 해. 손 못 댄다는 개발 못 해. 이런 거고. 도시지역은 반대로 뭡니까? 그런데 손 대는데 그 손댄 것이 그래도 삶이 유지돼야 되니까 최소한의 그 버팀목. 이게 녹지지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하고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자연보전지역이 떠올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그래서 뭔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위치할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오히려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그 계획 없이 너무 그 오버해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스탑 하고 그 개발 지역 근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쪽에 가깝게 느낌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도시지역에 가깝게 위치한다. 조이가 느껴질 수가 없죠. 기쁨일 수 없죠. 예, 지루하고 재미없고. 예. 그 게임 뭐 대표적인 뭐 롤도 있고 뭐 요즘 많이 있던데 또 저기 그 당기도 있고 바둑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전통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해요. 예.
왜 그래요? 재밌다는 사람은 그것의 룰을 알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룰을 알고 지켜가면서 뭔가를 할 때 그 승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부는요, 그 점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게임입니다. 예.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즐길 수 없는 사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외우겠다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렇게 느낌적으로 받아들인 거를 그것에 힘입어서 외우는 건 좋죠. 그렇게 외워지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워져야 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물을 들고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학습의 결과물을 갖고 시험장에 가는 거지 학습도 없는 그 내용 없는 그 껍데기 그거 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할 일이지 애울 일입니까? 근데 애우라고 뭐 엄청나게 암기 코드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암기 코드 자체를 또 애우라고 하니 이건 직접 외워야 될 거는 그 뒷전이고 그 암기 코드만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짊어지고 다니시는 거야. 그 엄청난 양의 암기 코드를. 그것만으로 무겁죠. 내가 암기 코드를 많이 여기저기 막 장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난사 그 위험이 있는 무기들이고 난사는 둘째치고 쏘지도 못할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인 그 코드들. 제발 좀 그런 거 애용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공법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 모든 암기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암기의 그 벽이라고 해야 될까? 덩어리가 이렇게 해체되면서 이 비유컨대 벽돌 깨기 하나하나 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지를 두고 지금 특별한 방식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이 내용과 관련해서만 유의미한 게 아니고 모든 학습에서 이런 방식을 애용하셔야 돼요. 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학습이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건강한 학습에 의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마음이 튼튼해지니 몸도 튼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제가 위치한 쪽에 그 귀퉁이에 보면 공식은 시각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토지 부담률을 외워라 그러면 쉽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식을 그냥 문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글자 생김새로 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외워질 일이 아니고 일단 의미가 들어와야 되고 의미에 따른 그림,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고 그렇게까지 돼야 이게 아주 분명하면서도 심플하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자본하는 계수 복잡한 공식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나 시각화 형식으로 극복한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구축한 정보 시스템이죠. 이 도시개발법 안에 들어가면 환지 이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이 환지가 뭡니까? 새 땅 줄 테니 헌 땅 주라. 이거 아닙니까? 헌 땅 주면 내가 아주 질적으로 바뀐 땅을 새로운 땅을 주겠다. 대신 너네들 땅 중 일부는 포기해라. 그래도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땅을 새로 주겠다. 이게 환지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컵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뭔가 설탕
부으면 설탕은 쭉 가라앉죠. 예. 그러나 이 기름을 부으면 위에 붕붕 뜨죠. 기름방울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설탕이 물에 녹듯이 그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되살려내는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저도 지금 그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해진 속도와 정해진 템포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거라는 그 생각의 진도에 맞추어서 지금 같이 동행한 겁니다. 딱 여기까지. 오늘은 학습의 산책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식은 시각화로. 그래야 성공합니다.